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등을 한미 관세 협상 이전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며 다음 달 중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하고 손 놓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국내로 운구돼서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와 이전 논란을 다룹니다. 지난주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 들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부터 용인의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현안도 살펴봅니다. 법률 코너인 손변희 정해드립니다에선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씨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시점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 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갑작스런 관세 인상 발언의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뭐 지금 뭐 노킹, 그러니까 뭐 왕은 없다.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네. 더더군다나 지금 그 마약 단속국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2명이나 네네. 어쨌든 총으로 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뭐 철저한 진상조사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기관을 옹호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슈도 좀 분산시키고, 네. 그리고 자기의 업적도 다시 떠올리고 뭐 하는 식의 카드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를 보면 이게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아니, 엄청 긴장되는 일인데 네. 긴장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이 이게 되죠. 과연 의도가 뭘까?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엄청 긴장되는 일인데, 그렇죠. 아이, 설마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또 맞아요. 교차가 돼 있고. 네. 네, 서부 영화요?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 맘대로죠. 본인 맘대로. 지금 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한국 정부 대 정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의회가 뭘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며, 미국은 그냥 관보에 게재하는 정도잖아요. 예. 언제든지 자기가 또 바꿀 수 있고. 근데 한국은 입법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고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관료나 뭐 의원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은 감정을 좀 자제하고 잘 협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조금 자유로운 저는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막 특히 타겟이 동맹이에요. 강찬호 의원님. 네. 트럼프의 이 발언 딱 네. 들으셨을 때, 예. 아, 이거는 정말 진심이 여기까지 담겨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이다. 딱 예측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 워낙 그 좀 전에 우리 김상현 평론가 잘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저는 그 지금 보면은 그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이번에 비극적인 그 저 미국 국민 사망 사태, 이것도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 사람이 총 들고 설쳐서 그 사람이 자업자득으로 뭐 사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도끼는 떴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 영상 이렇게 보니까 아니잖아요. 총이 없어요. 저희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광주에서 만행이나 뭐가 숫자는 단 한 명이긴 하지만 그 전에 또 한 명 그런 일도 있었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진짜. 그 장면 근데 보니까 정말 끔찍스럽던데. 이게 정말 그 네.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전 세계 리더국 천조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어요. 무슨 네. 제3세계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끼는 뜨고 뭐 저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하다가 이 저 증거가 속속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그 다음날 또 싹 요원들 철수시키겠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정치인 이전에 상인, 장사꾼 그리고 굉장히 그 시장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좀 빠른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엄포를 또 놓았는데 또 만약에 우리가 또 적절한 액션을 취한다면 또 언제 어떻게 또 그 말이 쑥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네. 우선 입금 지연이 있겠죠. 이분 뭐 장사꾼이기 때문에 아니 약속한 날 왜 내 이거 계좌에 입금이 안 들어왔어. 200억 달러 이거 입금 언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야 너네 뭐 지금 특별법인데 뭐 니네 안에서 뭐 비준이니 뭐니 논쟁 갖고서 핑계대고 입금 지연하고 있잖아. 이거 안 돼. 이거 바로 나 그러면 이제 고리 때릴 거야. 그냥 지금 고리 가장 때리겠다. 기본은 입금. 입금이죠. 입금 예. 지연. 입금 지연이 첫 번째고요. 그건 네. 이제 표면이고 약간 좀 전에 두 번째로 말한 게 본인의 지금 불리해진 정치적 입지. 지금 지지율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원래 정치인들은요. 선거의 해는 선거가 그 4월에 있건 11월에 있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선거예요. 딱 새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정치인들 마인드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지율 네. 떨어지고 가실 성과는 없는데 이럴 때 한국에서 현금 도착했습니다. 하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적인 것도 들어있다. 셋째. 이것과 별개로 지금 쿠팡 사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일단 쿠팡 대표가 무조건 국회에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고개 숙여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했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왜 대표가 나와서 사과 안 하냐? 왜 미국 가서 숨어 있냐? 이래버리고 막 그냥 이제 한국에서 출석 가능한 미국인 이 간부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unfair하다. 이래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JD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을 때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는 게 아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 제가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쿠팡 얘기 들으니까 살살 화가 날라 그러네. 그렇죠. 이제 걔네 그쪽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른데 이거 중요합니다. 네. 쿠팡이 어디서 돈을 버나요? 쿠팡 대한민국. 한국에서 아무리 그 법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네. 뭐 미국 법과 미국 문화에 따라서 한다지만 돈 버는 곳 속된 말로 호구된 곳이 한국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맞춰야죠. 그렇게 그거 하기 싫으면 한국에서 돈 벌지 말고 딴 데 가서 벌든지. 그거는 우리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적어도 앞에 두 개 거는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세 번째 이유만큼은 이거는 우리가 좀 간격하게 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여당의 반응 들어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입니다. 자,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이게 통과돼야 진짜 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금도 되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결과들을 보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1월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좀 이렇게 뭐 서두른다거나 이렇게 좀 왜 1월까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호 의원이죠. 국회 재정경제위원인데 2월 달에 특별법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불을 지른 건가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김현정 대변인의 브리핑도 좀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끼리 싸울 일 아니거든요. 미국이란 상대를 우리가 다 같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비준이 아니라 입법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에요. 네. 자, 우리 정부가 입법 없으면 이거 못합니까? 하죠. 단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게 해외와 관련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발목 잡는 경우가 국회에서 거의 있나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기업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만났어요. 예. 제가 굉장히 불쾌했던 게 한국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이 왜 바쁘지? 바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뭐 200억 한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익이 나는 걸 발견해야지 하는 거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할 수는 무턱대고 없다. 하면은 네. 이거 뭐 손해인데 왜 바쁘지? 라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만약에 트럼프가 네. 이게 한국에서 빨리빨리 안 하면 아마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친구들 사업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아마 한국에다 임포즈 할 거다. 약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불쾌했었는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건데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열심히 투자할 곳을 네.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런데 좀 뭐 함께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열어주고 같이 하려는 저기를 해야지 뭐 너네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우린 상관없으니까 돈만 가져와. 이거는 아니죠.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주로 저는 아니라고 동맹국을 봅니다. 때리잖아요. 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강찬호 의원님. 일단 뭐 대미투자 특별법 좀 서둘러 가지고 통과시키게 될 걸로 보이는데. 예. 자, 그런데 있어서 그 뭐 내용을 특별히 살펴볼 그 여야가 면밀히 살펴볼 내용들이 뭐 금액이 크니까 이제 잘 살펴봐야겠지만 네. 그런 게 있고 국회 비준이니 이 문제는 넘어갔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관세 원점 돌리겠다는 이 사태 모든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협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이정현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작년 11월에 발의를 했는데 당에서 여당에서 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요구나 요청 액션을 안 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발의만 해놨지 정부 여당 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그 비준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소기의 경일기로 일관을 해왔다. 이래서 이것은 미국의 신뢰를 이재명 정부가 잃어버린 결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맨 막판은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상투적인 내용이고 본질은 이거죠. 자 야당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쓰느냐 감시하는 역할이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20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 200억이 아닙니다. 30조 원이에요. 최근 환율을 반영하면 30조 원. 3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지금 국회 아직 국가 예산 700몇십 조니까 적어도 0.45%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자, 이것을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 이게 그 명칭이 MOU건 뭐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아니 이론상으로 비준이 맞는데 이걸 비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운드가 됩니다. 바운딩. 그 국제법상 바운딩이라는 그 구속이 되는 건데 우리 쪽만 바운딩 되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조약이 되잖아요. 조약 예, 우리가 예. 비준한다는 건 조약이라고 인정해 버린 건데 조약은 국가 간의 약속이고 국가 간의 약속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준하는 순간 이것은 조약이 되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이후에 다른 정부 특히 이제 이런 동맹과 너무너무 불화하고 이런 게 싫고 좀 동맹하고 잘 지내고 동맹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가 들어서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 거니까 이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럼 비준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이런 거예요? 건 말입니다. 여야가 계속 서로 간에 그냥 각자 자기 입장으로 다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당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비준은 못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비준 안 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좋냐면요. 여당과 정부가 미국의 외교적으로 레버리지를 갖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으로는 비준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나 조정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을 우선 미국이 주셔야 된다. 네. 두 번째 나중에 결국 비준 안 할 텐데 그거 우리가 정말 애써서 만든 거다. 그거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 성향 국민들조차도 그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네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네. 가르쳐서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짜고 치는 이른바 왔다 갔다 섰다 한다는 거 화투놀이. 이런 것이 상대는 되는 저 것이죠. 해외에 있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께는 녹취 하나 듣고
비슷한 질문 그 의견 여쭤볼게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뭐 야당에서는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안은 뭐 정부, 여야 이렇게 정치권과 정부가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추면 좋지만 뭐 야당은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정부 책임론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앞으로 지금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국익이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여당도 좀 믿을 만한 채널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줘야 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야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하고 뭐 말씀한 대로 지금 뭐 국합 배드캅을 해야 되면 국합 배드캅까지도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뭐 저쪽에 가서 야당 때문에 이건 좀 그렇죠. 들어줘야겠다. 예.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네. 자, 비준 적절치 않습니다. 왜?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바인딩. 저쪽은 관보에 게재했다가 대통령이 또 얘기하면은 그냥 없어지고 또 그럼 관보에 끝이에요. 게재하고 끝이에요. 상호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확 그냥 행정명령, 행정규칙식으로 그냥 해버리는데 저 행정명령, 행정규칙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규 정도의 내규. 독재예요. 내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규 정도의 그걸 가지고 변경을 가지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준을 해요?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너무 비참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자, 그나마 그래도 특별법을 하자는 건 뭐냐면 특별법은 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법조차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피해를 어쨌든 해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야당도.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자 보세요. 행정부가 예산안으로 가져오는 게 최고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법 없어도 다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쟤네들도 그냥 행정명령이나 뭐 그걸로 다 되는데 우리 왜 안 돼요? 걔들은 되는 거 지네도 딱 쓰는 게 하나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국회 통과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 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꼭 지금 비준해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족쇄찰 이유는 없죠. 족쇄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야당도 예산안으로 가져오면 훨씬 좋은 거예요. 매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과가 어땠네, 좋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레버리지를 주면 좋겠고요. 뭐 정부는 어쨌든 어디까지 약속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법을 하겠다고 했으면 네. 뭐 가장 유연성이 존재하는 법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기 아까 강찬호 의원은 말씀 중에 그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요인 중에 쿠팡 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관측을 저는 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쿠팡이라는 기업은요.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해서 돈을 또 벌고 싶어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했을 뿐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돈 다 벌어가요.
그러면 시장 그 주식 시장에 상장했으니까 자본 시장의 영향력은 좀 있겠죠. 그럼 수많은 주 중에 하나예요. 대장주도 아닙니다. 중견주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쿠팡 때문에 우리한테 압박하는 이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 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국은 후원금으로 움직이잖아요. 정치가.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그런 것 같다. 거는 사실은 후원금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게 후원금을 규모에 관계없이 주지만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후원금을 줬으면 저는 또 어디선가 취재가 되거나 그 알려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다 미국 경험 있잖아요. 저희 예? 다 워싱턴 경험. 다 워싱턴이잖아요. 여기. 근데 그렇게 움직이나요? 미국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쿠팡은 너무 과도 해석된 것 같다. 좀 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 총리한테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어떤 네. 대책을 촉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예 없는 팩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죠. 그것도 네. 어디 네. 중간쯤에 있겠죠. 네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뭐 3년 하겠다, 뭐 일몰 하겠다는 거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 한다 그러면 뭐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하겠다.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부과한다, 중과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은 이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고 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네. 잡은 배경은 뭘지, 그로 인해서 어떤 모습들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아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막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10월 15일에 뭡니까? 그야말로 부동산 계엄령, 토호제, 서울과 경기까지 엄청나게 확대 적용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1.26%나 올랐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타겟인 강남 쪽 보면은요. 송파 24.02%, 강남이 20.98%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이러니까 지금 진보 정부의 그야말로 저주 노무현 문재인 이후에 그렇게 부동산과 전쟁했는데 전쟁 상대가 오히려 늘 몸값이 오르고 그 정부는 패배하고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 지고 지금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그 이명박 후보한테 졌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후보한테 졌잖아요. 그 그림자가 좀 보여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지방선거죠. 자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딱 5월 9일까지라고 지금 못 박았지 않습니까?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들 팔아라. 그 이후엔 니네 엄청나게 이제 쥐고 있으면은 양도세 손해 본다 폭탄 나온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 6월 9일이 무슨 뜻입니까? 6월 초에 지금 지방선거 있잖아요. 딱 지방선거 전에 팔아 가지고 5월 9일까지 다 이제 판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딱 어떻게 됩니까? 5월 15일부터가 아마 선거 선거 운동 기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 집값 한 내렸다는 효과가 거 보여준다? 한 일주일 뒤부터 집값 좀 내렸다 어쩌고 양도세 폭탄 효과 있었다. 이거 갖고서 지금 선거 치르려고 할 가능성 뭔가 그런 것도 노린 것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원래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아주 지론이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집 다 팔라 그랬어요. 다주택자 무조건 다 앞으로 인사 승진 불이익 주겠다. 아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정책으로 도하 언론에 도배도 됐는데 근데 또 이 대통령 너무도 재밌는 게 말이죠. 3년 전 윤석열 후보하고 대선 첫 번째 겨룰 때는 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양도세 중과 앞으로 집 파는 사람 6개월 안에 팔면은 그거는 없는 걸로 해주고 그다음에 또 9개월 하면은 조금 올리고서 하고. 그건 선거 때 얘기였죠. 또 그래 아무리 선거라지만 본인 지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그때는 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론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정작 선거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는 재미있는 게 네. 지금 대통령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바치는 핵심 참모들
지금 저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집계를 보면 28명 중에 8명이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특히 언론 쪽 그 영역에서 가장 사실 실세라는 사람이 김상호라는 거 지원 비서관인데 여기 김상일 평론가하고 이름이 이제 비슷한 분인데 김상호 이분이 재산만 60억 엄청나게 많은 걸 선고했는데 그 재산의 내용이 뭐냐? 강남 대치동에 주택 다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6채. 예. 그리고 이제 광진구 구이동에 7. 그리고 또 저 강유정 대변인 이런 분이죠. 어디 사실 이분이 서초에 아주 이름만 되는 유명한 아크로 뭐 이런 데 살아요. 거기 지금 8명 다 다주택자인데 저는 이거 지금 이분들 작년 말에 이제 이분들 재산 공개돼 가지고 엄청 비판 시달렸습니다. 네. 자, 이분들 지금까지 팔았을까요? 그리고 이분들 5월 9일까지 팔까요? 저는 5월 9일까지요. 이거 봐야 됩니다. 당장 대통령 떠받들고 모시는 이 핵심 참모들 이렇게 많은 저 부동산 다주택 갖고 있는 이분들부터 5월 9일 안에 반드시 팔아야 될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보겠습니다. 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잡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찬호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선거 네. 영향이 없진 않겠죠. 당연히 모든 정치 세력은 선거 결과로 모든 것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있을 감안은 건데. 했을 거다.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 접근은 네.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 일단은 이게 유예 종료면은요. 네. 재추진하지 않으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때 예. 재추진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 부분에 레버리지를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굳이 지금 연초에 그렇죠. 지금 유예 종료 해버리니까 억지로 뭔가를 끊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다만 주잖아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네. 그거를 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추진을 안 한다. 예? 예, 예. 정상대로 그냥 한다.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예, 해도 예. 되는데 종료 이래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더더군다나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했는데 예.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가 우리 바탕인데 어떻게 바탕을 이겨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참모들과 좀 이렇게 워딩을 조금 더 정제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선거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됐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투자 수단 그다음에 수익 수단을 주식 시장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좀비 기업을 싹 다 없애는 작업을 엄청 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전주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그 유예 기간 뭐 수정 기간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잘 안 주고 그다음에 퇴출시키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안정화시켜 줘야 돈이 머물러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만큼 이게 현금 순환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잠김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별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도 그냥 마음으로 숫자로만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주식시장 쪽으로 돌려서 생산적인 곳으로 가고 이렇게 좀 만들려는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팔러시라는 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네. 팔러시 믹스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믹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풍선 효과라는 게 모든 정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믹스를 해내야 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기업가치 제고, 배당소득, 배당률의 상승 기업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좀비 기업과 작전주 퇴출 이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갔다면 네. 아니 돈 벌려고 돈 투자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죠. 근데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면은 뭐가 두려운 거냐면 돈을 벌어서 어디로 다시 빠집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빠져요. 왜? 제일 신경 안 안전하고, 쓰고 안전한 게
자산 시장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다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듬어서 참모들과 논의해서 말씀하시면 그 진정성이나 네. 실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추모 얘기하신 장찬호 이것만 의원님. 할게요. 제가 명단 부르겠습니다. 자, 김상호, 자 보도지원 비서관, 서울에만 주택 7채,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환 해외언론비서관, 서울과 세종에 주택 3채씩, 그리고 그 유명한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문진영 사회수석 비서관, 봉민족수석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2채씩 다 주택을 갖고 있다. 뭐 배우자 명예까지. 네. 자, 이분들은요 지금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지금 당장 매각을 하셔서 본인들부터가 양도세 폭탄 안 맞는다는 거 국민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저는 안 팔면 네. 국민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님 저 진정성이 몸을 던져 보필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도 있네요. 네. 여기 지금 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정체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곳들도 꽤 많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는 상동터널 안에 덤프트럭이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광주 부근부터 정체 심한 이유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대구 쪽으로는 금호 분기점 부근이고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2, 3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담양 부근인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하고요. 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황 볼게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강일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광교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원 부근부터 꽉 막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부동산 얘기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실 요 대목에서 제일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과연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거냐. 근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건 최후의 수단이다. 근데 사실 그거 바꿔 말하면 어느 시점에 이거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선거 뒤에. 그래서 자 선거 뒤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보유세 만약에 꺼내들면 보유세 강화인데 어떤 모습의 그 세제 개편 카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 제 생각에 종부세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종부세를 올리고 그 밖에는 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당장 이번 거 좀 전에 참모 명단 공개는 좀 이제 가외적인 것이고 네. 이 정책의 효과를 볼 때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거 다 한 겁니다. 과거에 특히 문재인 정부나 이런 노무현 정부 이런 거 좋아해서 다 했어요. 양도세 중과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2017년, 2018년, 2020년 무려 3번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증여가 그 해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증여합니다. 이거 어차피 이것도 팔지도 못하고 그때 서둘러 내놓으면 뭐 집값 오르겠어요? 그다음에 오른 거래 실종이에요. 거래가 어렵죠. 거래가 당장 실종이 되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많이 정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집을 내놓을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지금 대주택자 지수를 뭔가 있는데 제가 그 지수 단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지금 경제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문재인 정부 3번 양도세 중과했는데 증여가 많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증여 아니면요 전월세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절벽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이 되고 네. 집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이 정권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또는 이 정권이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정책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장 이기는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은 네. 자유시장 경제주의자 맞느냐는 이념 논쟁을 촉발하기 이전에 당장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빠지기 어떤 성군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집권 3년차 내지 4년차 가서 그때가 좀 당장 시장을 정말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것부터 따진다고 할 때 네.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자 비슷한 질문을 네. 김상일 평론가께 드리면 보유세 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꺼내 들 걸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네. 네? 시장이라고 표현하려면 수요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수요는 뭐 당연히 있죠. 특히 수도권 수요는 엄청나게 크고. 근데 이제 공급인데 예. 공급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세 엄청나게 부과하고 보유세 부과하면은요.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터줘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보유를 해서 보유세를 해라 내라 그러면은 보유세만 강화하면 돼요. 그러면은 세금이 올라가거나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는 낮춰줘야죠. 유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죠?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양도세를 높인다고 한다면은 보유세를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낮추면은 양도세를 높이면은 실수요자들이 사야 되는데 네. 거기에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크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거래세를 강화하든지 한쪽에 물꼬를 터줘야 이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강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네. 증여나 아니면 전월세 월세로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동산은요. 공공재 성격도 있고 민간재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설득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부동산은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없는 사람이면은 한 채는 자기가 갖고 한 채 정도는 이걸 가지고 투자나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 그 이상은 투기로 보자. 근데 투기는 철저하게 때려잡자. 네.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세우자고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채 갖고 과도한 어떤 규제는 이거는 하지 역작용을 말고. 부를 수 있다. 네.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주자는. 근데 실제로 거였죠. 대통령이 뭐 한 채 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봐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저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48%가 지금 다주택자예요. 그리고요. 2주택 이상이 48이고요. 그중에 3채 이상이 17%예요. 지금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주택이라는 건 실수요자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채라도 이게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고 네. 뭐 수도권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실수요자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장 내가 정말 그 비바람 피하고 먹고 네. 살아야 되는 집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란 게 최소한의 자기 종잣돈이 고여 있는 어떤 뭐 금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그 종잣돈 금고예요. 그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여차하면 이제 힘들 때는 그걸 뭐 담보를 잡히건 전세를 주건 해가지고 그걸 갖고서는 이제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실수요지. 네. 그걸 지금 말한 대로 실수요란 건 오로지 그야말로 정말 비바람 피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만 집을 사야지 조금이라도 단 뭐 1%라도 아까 말한 재난 대비 성격으로 네.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는 식의 그 집 구매를 하는 순간부터 투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이제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짧게 노후, 마무리해. 노후를 네. 대비한다는 그럼요. 의미인 건데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갈 곳이 생긴다면 굳이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현실화 시켜가지고 돈이 갈 곳을 네.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는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늘리면서 지금 규제하는 걸 해야지 공급은 네. 안 늘리고. 근데 공급도 수요가 있는 수도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는 게 더 당연하죠. 중요해서 그런 공급이 거예요. 요구되는 곳에. 병행돼야 네. 된다는 얘기.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찍 아주 짧은 회복 기간 끝에 이제 어저께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최고위 회의가 열려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인데 그거에 약간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탈당 권유 처분
의결했습니다.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자,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런저런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뭐 김종혁 위원장 얘기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영혼을 팔았다. 네. 국민의힘은 파시스트적이다. 네, 네, 네. 한 거는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네, 일리 네, 판단했다. 네, 네. 강찬호 위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네, 특히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뭐 독재라느니 파시스트라느니 공격하는 당이 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당이 지금 당내 그것도 야당 그 야당이라는 정말 그야말로 실제 권력도 없는 그냥 견제 권력에 불과한 권력의 대표 총수인 사람이 어떤 식의 비판도 절대 허용받을 수 없다라는 지금 무슨 그야말로 파시스트적인 지금 이런 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면은 과거에 말입니다. 이 누구지? 이건 뭡니까? 옛날에 친윤 장해찬 씨가 여여 부위원장이요. 네. 한동훈 측근들은 살모사 무리 같다라고 했어요. 예. 한동훈을 살모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지금 징계 대상 아닌가요? 지금 저 대표를 말입니다. 뱀에 비유했어. 뱀 중에서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뱀. 자 이분 근데 지금 아주 뭐 잘 활동하고 계시면 당직도 맡고. 뱀 중에서도 이미지가 더 나쁜 뱀들이 이름 있군요. 자체가 살모 아닙니까? 살모. 예, 어미를 죽이는 뱀인데. 자,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네. 표현의 자유가 근간인 거예요. 정당이 야당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조직인데 야당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하고 여당 공격하는 게 야당의 어떤 임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야당이 됐잖아요. 그것도 자기네들 잘못으로. 이런 당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절대 권력 대표에게 부여하고 이것은 네. 자멸을 지금 재촉하는 길이고요. 자, 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한동훈 네. 전 대표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 지금 걸로 기루 보세요? 봐서는 제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요? 제가 근데 절차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네. 다음 주 월요일쯤 이제 제명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열흘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네. 국민이 이제 국민의힘을 제1야당 자리에서 제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우려와 서운한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것은 건전한 당내 비판과 내부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처리할 문제지. 세상에 이걸 가지고서는 전직 대표를 제명을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 제1야당을 지금 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김종혁,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징계 문제 어떤 식으로 매듭 짓는 게 제1야당한테 그래도 제일 지금 상황에서 낫다고 보십니까? 민주정당의 모습을 되찾아야죠. 다양한 의견들, 네. 표현들은 표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당이 의견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당은 이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큰 이런 것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세세한 수단,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견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건 공당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패거리 집단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파시스트 영혼을 판 것. 저 옛날에 우리 진영의 대표들한테 저 많이 했어요. 그럼 저는 잘려도 100만 번 잘렸어야죠. 예?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김상일이 참 합리적인 사람 같아. 이러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조금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망조도 이런 망조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탄핵받은 세력만이 남아있는 정당, 탄핵받은 세력 연대가 될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지금 신당을 하네 어쩌네 최후 시나리오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냥 조용히 계속 밟히다가 후보들 나오게 하고 옛날 친박 연대처럼 그냥 친한동훈 연대에서 좋은 성과 내면 오히려 기사 많이 날 겁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깜짝 합당 제안하자 당내 파열음이 이제 지도부에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자, 논의 절차가 왜 없었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국혁신당도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라든지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일방적 흡수합당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어떤 청구서 내밀 거다 이런 좀 뭐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한데, 자 이게 그 정 대표나 조 사무총장 얘기대로 한 3월쯤 잘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좀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다고 봐요. 차기 당대표 선거도 물려 있고 네. 그 이후 대권 경쟁도 물려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공천 싸움도 저는 물려 있다고 봐요. 지금 공심위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구성과 관련해서도 뭐 친청이 많이 들어갔네, 친명이 많이 들어갔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결국에는 후보 네 사람으로 많이 내고 네 사람이 많이 당선이 돼서 와야 대권도 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정치인들은 누구나 하기 마련이에요. 조국 당도요. 만약에 후보를 낼 수 없는데 합당을 한다? 정말 생각이 너무 똑같고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국 당에서 아무 소리를 안 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배려해 줄게라는 얘기가 선제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덥석 물지도 않을 것이고요. 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에 이렇게 빨끈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모 인사는 조국혁신당이 모 인사는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하위 20% 정했으니까 그 20% 잘라내고 우리가 그 자리 들어가면 되네. 그렇죠. 공천 지분 20%.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 생각이 듭니다. 저기 강찬호 의원께는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민석 총리 측이 여러 차례 이제 빼달라고 했는데도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한다. 해서 계속 포함을 시켰더니 네. 총리실에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네. 자, 굳이 내가 좀 빼달라는데 계속 넣는 배경, 약간 음모론도 나옵니다. 자, 뭐라고 보세요? 저는 김어준 씨 본인이 내가 정청래를 연임시키려고 김민석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다. 네. 그러나 김민석을 여론조사에 이름 넣는다고 출마가 당대표 출마가 막아지냐라고 네. 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 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리를 본인이 왜 합니까? 저는 이 말이 스스로가 그거 의식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속내도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김민석 총리 당대표 못 나가거나 나가도 정청래 대표한테 지게 만들려고 모양새 빠지게 만든다. 그럼요. 지금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말을 좀 돌려서 완곡하게 해서 그렇지 이거는 정청래 대표 쿠데타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지율 2%짜리 정당이에요. 자, 근데 벌써 지금 공천 지분 20% 얘기 나오잖아요. 10배로 지금 값을 불려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 집안 식구들 이 가정에 미쳤다고 그래요. 당장 같은 지도부 지금 최고위원들하고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아침에 그냥 나 오늘 이거 발표할 건데요 하고 한마디 하다가 최고위원들이 놀래가지고 막 논쟁해서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게 20분 전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발표하기 전에 그래도 최종 통보해야 되니까 참 그리고 내가 합당을 좀 하려고 그래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20분이 걸린 거고요. 그런 정도로 이번 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들도 모르게 그냥 계엄 선포해 놓고 그래서 뭐 다들 난리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친명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이게 지금 정청래판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3, 4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베트남에서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오늘 시신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대단한 분으로 기억을 하죠. 대단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 30대 때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네. 쟁쟁한 분들이 무엇을 논의할 때 뭐가 좀 안 풀리거나 유권 해석이 필요해요. 국회법에 유권 해석이 필요해. 네. 그러면 이해찬 어디 있어? 이해찬. 이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많이 봤어요.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탄한 기본기 이런 게 있고, 예? 물론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버럭도 좀 하시긴 하셨지만, 하여튼간 전략가고 기획가고 킹메이커고 네. 누구나 어려울 때나 좀 헷갈릴 때는 찾아가는 해결사. 정치인. 예. 네. 그리고 후배들은 뭐 본인이 의탁할 수 있는 큰
울타리 역할을 충분히 하신 정치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찬호 위원님 또 취재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직접 접한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 이해찬이 있었다면 네. 한동훈은 절대 제명당하지 않습니다. 제명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막게 돼요. 똑같은 상황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할 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에 그 장권파가 되고 주류가 된 친문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네. 이재명 그 경선 때 버릇없이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해경호 김씨라는 필명으로 대통령 아들을 모욕했다. 이재명을 제명하자. 김진표 의원 등 친문들이 난리가 나서 제명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딱 가로막고선 단 한 사람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그래요.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직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지켜보자. 그걸로 이재명 최종 당시- 중재자, 예, 갈등 조정자. 아니 한마디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린 거죠. 정리. 네, 정리를 해서 돼가지고요. 네. 그 기세등등한 친문, 당권파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서술이 얼마나 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막무가내였어요. 그거 하나로 이재명 당시 그때는 경기지사 성남시장 할 텐데 네. 그 제명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됐습니다. 이재명 네. 당시 대표가 제명을 피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은영이의 어깨는 또래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팔에 철심을 박은 채 어깨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와 자폐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은영이. 부모님의 이혼 이후 멀리 떨어져 지내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은영이의 마음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깡마른 몸으로 은영이는 평일엔 학교와 가족 돌봄으로 가고 주말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힘겨운 환경 속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막막한 미래는 은영이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은영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 내외의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올겨울 특히 1월 후반부 들어 사만사온의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평년보다도 훨씬 추운 날씨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강풍까지 가세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보된 아침 기온만 쭉 봐도 한겨울 패딩을 옷장에 넣을 수가 없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영하 10도, 글피 영하 12도의 아침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7, 철원 영하 16도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게다가 내일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는 구름 편인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을 비롯한 일부 경기 내륙 또 경상권, 남동 해안 등 주로 동쪽 지역 위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바람도 강해서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 바다의 물결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4도, 습도는 3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메시지에 관계부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의 조치를 문제 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손 놓고 있었던 결과라며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급히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달 바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들어갈 거란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돌파하며 5,084로 장을 마쳤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경기도 용인에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전력 공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지난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을 인터뷰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추진하는 대로 용인에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많이 아실 테지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에 이전하자 이런 주장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막 드셨어요? 우선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를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우선 저는 1985년 11월에 용인 기흥에 입사해서 용인 기흥, 화성 동탄, 평택 고덕, 또 중국 시안 반도체, 미국의 오스틴 공장 이런 클러스터들을 구축하는 것을 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전략 사업을 이렇게 정치 구호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국가 사업을 정치고 미국 오스틴에서도 직접 일을 하셨나 봐요. 출장만 왔다가 되지 직접, 직접 일은 이제 뭐 장기로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용인, 화성 이렇게 거기에 주로 계셨고 주로 경기 남부 벨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오스틴 공장 쪽은 이제 일이 있을 때 출장을 다니셨고. 네. 자,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용인 클러스터가 이미 국가 산단으로 확정되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네네. 2022년도 반도체 특별법 이제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 중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조세 네. 특례 제한법이 통과돼서 예. 그때 이제 국가 산단으로 확정이 돼서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예. 이전을 꺼내면 뭐 예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설계 이런 것들이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5년 이내에 가장 중요한 그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급망 신뢰를 깨는 건데 사실 네. 삼성에서 일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은 적어도 10년, 15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고객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계획을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한국이 결정하면 항상 끝까지 가는 나라냐를 보는데 이게 국가가 한 번 확정한 입지를 예. 선거 때마다 이렇게 흔들면 이게 협력사나 어떤 인력이나 전력망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멈출 텐데 네.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역 균형을 하자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6년 호남 그 광주 서구 올해 제가 그 총선에 이렇게 출마하면서 네네. 광주는 기아 자동차가 있고 또 한전도 있고 에너지가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 산업이 이곳에는 필요합니다. 네네. 라고 이제 공약도 내고 했는데 예. 그때 가장 반대했던 분들이 호남 정치인들이세요. 그때 그래요? 국민의당으로 나가셨던 많은 분들이 뭐 거의 그냥 그 삼성을 공격을 좀 심하게. 근데 그걸 왜 반대했을까요? 그 지역으로 유치하자는데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그건 이제 정치적 어떤 그 제가 이제 입장 때문에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들고 나온 정치- 이슈를 이제 좋게 평가하고 무조건 싶지 지키는 않았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민주당 그렇게 호남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네.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도 가장 반대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정말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 파괴범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 파괴범이다라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금 일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네. 용인시 같은 경우 봐도 이전 반대 시민 서명부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용인시 경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호영 의원 저번 주에 그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지금 이전 결정에도 매몰 비용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뭐 이런저런 거 따지면 큰 손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용 낭비 측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삼성에서 투자 판단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몰 비용이 세 가지로 쌓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간 비용 직접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부지 관련 그 사전 조사가 있고 기본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인허가 준비가 있고 각종 용역과 협의 비용 등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공장을 안 지었으니 적다가 아니라 이미 진행한 단계만큼 그대로 이제 손실이 되는데 네.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시간 손실, 기회 비용이에요. 이게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을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이 사실상 원점 재시작인데 이게 이 반도체에서 5년은 세대가 바뀌고 고객이 공급망을 갈아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잃는 건 그 이게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생태계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말씀들이고 네. 시장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필요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와 생태계 비용인데 사실은 협력사 투자라든지 이 주변에 그 수천 개의 협력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사들의 인력 배치라든지 협력사. 그리고 네.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멈추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확정한 이런 입지를 갖다가 정치 이슈로 흔들버리면
이게 신뢰 비용이 숫자로 환산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투자 지연이라든지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네. 돼서 더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인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협력사들의 그 생태계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 파장이 그런 말씀이시고. 자, 전력 부분만 아직 큰 틀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력 부분만 본다면 용인에 조성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처럼 정치 이슈로 전력망 인허가가 지연되면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정치 이슈로 가면 안 되고요. 이 논쟁의 해법은 입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망을 지금 법대로 네. 국가 전략 사업 속도로 확충하느냐거든요.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계속 정치 이슈로 흔들고 이렇게 되면 용인 클러스터 전력은 그 이미 정부 계획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로드맵이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리고 3기가와트 LNG 발전 그게 이제 30년에서 38년도에 들어온다라는 게 돼 있고 단계별 공급 계획이 제시돼 있는데 용인은 전력이 안 되니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요. 실행 속도, 계획은 다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실행 속도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현장을 정말 30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펠이라는 것은 네. 있으면 쓰는 전기가 아니라 계획을 하고 정해진 시점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는 전기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력 문제를 이유로 뭐 산단을 옮기자는 것은 전력망 지연을 해결하지 않고 어떤 그 입지를 흔드는 처방인데 네. 전력이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도 똑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AI 뭐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전체의 공통 과제인데 네. 이게 그 지금 필요한 거는 새만금 대 용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 전력망 송전 변전 포함해서 네. 그런 확충을 정부가 책임지고 속도를 내는 건데요. 최근에 또 신정훈 의원이 전남지사를 나오겠다고 하면서 또 전남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네. 전북지사 나온다는 안호영 의원이 또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강원도에는 안 하겠습니까? 또 저 영남에는 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가 산단 조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지 조성하는 거를 무슨 뭐 호남이니 영남이니 뭐 강원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네. 그 최근에 아까 이제 그 전력 공급 계획 그 로드맵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경기도가 보니까 뭐 지방도 318호선 용인과 이천 구간 27km 건설된 도로라고 해요. 이 밑에 송전망 건설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전력 문제 사실 큰 차질 없이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한전과 용인시청과 또 산업부와 다 MOU를 맺었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갈등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가 시간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이제 동시 시공이 있는데, 그 송전선로는 늘 어디로 지나가느냐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새로 짓는 그 도로 지방도 318호선 하부 공간을 활용을 하면 네. 선로 부지를 따로 확보하고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보다 그 민원 갈등을 확실하게 줄일 여지가 크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가 도로 용지 상부를 맡고 한전이 도로 하부 전력망 구축을 맡는 역할 분담. 네. 그런 게 이제 도로공사와 전력망 공사를 동시에 가는 구조인데 네. 이제 업계 보도에서는 이게 국내 첫 사례로도 소개되었는데 이게 결국 전체 전력 수급의 한 축을 푸는 방식이지 클러스터 전체의 어떤 국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 이런 전력 개통 변전소 이런 게 한꺼번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통 연계를 해서 인허가 일정을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 속도로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 용인이냐 새만금이냐 이거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국가의 어떤 틀
속에서 아까 뭐 국가 전력망 얘기도 하셨고 쭉 하셨는데 뭐 산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행간을 보면 사실 이거는 크게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는데 자 새만금 그쪽만 놓고 잠시 살펴보면 뭐 연약 지방 얘기도 나오고 그 어떻게 옮겨갈 클러스터로서는 좀 결점이 제법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볼 때도. 새만금이 네. 산업단지로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는 산업단지로 가능하죠. 네네. 근데 이제 용인급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당장 대체할 최적지냐? 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 정권에서도 15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게 구축지를 발표를 했죠. 15군데를. 그때도 새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뭐 부품 클러스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뭐 시간 확실성 이런 문제인데 집안 문제가 처음에 있죠. 이게 보완이 가능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보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면 예. 새만금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죠. 새만금이 그래요? 매립지 특성상 연약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 네네. 이슈가 구조적으로 따라오고 또 실제로 새만금에서 집안이 약해서 그 대형 구조물에는 연약 집안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밀 집안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거기로 옮기는 거를 추진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 생태계 그런 입지 경쟁력은 땅만으로도 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클러스터는 그 개통 포함해서 그 전력, 용수, 협력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가는데 네. 어떤 새만금의 장점은 넓은 부지, 뭐 개발 여지를 갖고 있어도 용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생태계를 통째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전 비용의 본체는 신뢰가 시간과 신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그냥 새만금에 전기 많으니까 가자. 그 전기도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순간 정전의 문제가 반도체에서는 재앙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재생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만금은 네. 새만금대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입지로 키워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굉장히 미세 공정이 아니라 소부장 특화된 단지라든지 네. 후공정 패키징 단지라든지 또 R&D 실증이라든지 또 전력 인프라 거점이라든지 이런 네. 무한적 국가 전력 클러스터로 가면 그게 현실적이지. 네. 제발 용인을 흔들어서 용인은 전북으로 조금 아까도 회복을 올리시고 그랬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네. 무지와 목매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무지와 네. 목매만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막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쪽 주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호도. 잠깐 뭐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방선거용 호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선거용 의제화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네. 진짜로 국가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이전 발표를 이렇게 막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전력망이나 송전이나 변전 인허가를 어떻게 당겨서 네. 용수 공급은 또 언제까지 해서 어느 단계로 확정을 하고 주민 갈등은 또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실행 계획을 내놔야죠. 그렇죠. 실행 근데 계획을. 지금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뭐 무조건 새만금으로 옮기자. 하죠. 뭐 저 해남으로 옮기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특히 호남에서 그러시는데 호남은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 호남 의원들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책임이 있다. 합니다. 예, 네. 예. 자, 양인자 최고위원님, 아까 이제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라는 이제 표현도 쓰시면서 이 문제 중요성 지속적으로 언급해 오셨습니다.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네. 이 에너지 전략이 모호하기 때문에 또 재생에너지 뭐 고속도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공약이 빈 공약이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를 한 줄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네. 필요한 곳까지 제때 확실히 보내는 국가, 그러니까 기관망이죠. HVDC라든지 송전, 네네. 전전. 그 위에 이제 반도체 AI가 붙는 그 용수, 부지, 인허가, 인재 패키지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 대책이 세 가지로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전력망은 국가 기관망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를 그 전쟁 시에 전시 속도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그 HVDC 포함해서 산업 고속도로, 그러니까 산단 연계를 해서 같이 깔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 산업 클러스터화 하자라는 제 이야기가 아마 10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믹스는요. 그 무탄소 플러스 안정 전원을 동시에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입지 효율의 규칙이 필요한데 네. 이게 AI 시대의 그 전력 정책이 슬로건이 아니라 3S인데요. 네네. 가장 안정적이어야 돼요. 스테이블. 확장적이어야 돼요. 스케일러블. 그리고 무탄소해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최고위원님, 최근에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예정대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을지 아닐지 뭐 이렇게 좀 주목됐었는데 탈원전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번에 신규 원전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의미라고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탈원전 정책을 민주당에 있으면서 반대했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저는 아주 그 불손한 의원으로 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네, 늘 비판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국가의 산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그 현실을 인정한 방향 전환이라고 보고요. 네. 그 정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네. 또 SMR 그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가동 목표도 37년, 38년으로 제시됐고요. 네. 근데 이 탈원전이 끝났다라는 말로 정리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제부터 이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증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충분했는지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훅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늘 절차와 근거와 안전과 비용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에너지 확보의 근본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근본 방향을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위해서는 안정전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탄소를 확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전원이 또 필요해요. 대만은 LNG로 대부분 다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유연 전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 믹스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25%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돌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발표를 돌연했다고 보시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먼저 두 국가의 행정부 간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결과를 가지고 입법부 비준까지 시비를 걸면서 하루아침에 약속을 깨버리는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큰 유감을 표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의 관세 폭탄을 경고했죠. 네네. 며칠 만에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제품 관세 25% 경고를 진짜로 밀어붙일 건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결정에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예. 첫 번째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서 자국 내 정치를 위해서 과시용으로 한국을 압박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재경부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환율 등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대미 투자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태도와 속도가 예측 불가능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와 긴장 관계인 캐나다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현대자동차 정의성 회장과 방문한 것이 네. 트럼프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 초 새해 벽두부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초대를 하고 또 다카이치 산하에도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은 굉장히 좀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국가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의 네. 한국의 위치를 분명히 해줘야 트럼프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친중국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자, 향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통합 행보가 일단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향후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장관으로 지명하려면 네.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명분인데 네. 그 고위공직자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나? 또 그 직을 수행할 경험과 지혜를 갖췄나? 이제 그게 중요한데 네. 그 다음이 뭐 지역적 배분이라든지 성별 배려라든지 네. 정치적 상징성 등이 중요한데 이번 지명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강조됐어요. 정치적 네. 상징성. 네. 근데 이게 진영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탕평의 상징성 등인데 근데 좀 진솔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모든 일은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치 야당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인식을 주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이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도덕성부터 국민 여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청문회에서 확인도 됐고 저는 이제 2016년 영입 때 263문항인가 그걸 제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튼 폼으로. 그런데 그조차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큰 잘못인데 유감 표명 한마디 없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조리 혁신을 하고 정말 진솔하게 여야 협치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제 어떤 강조점을 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제 윤리위가 무슨 뭐 탈당 뭐 권유 뭐 이런 결정 내렸고 정작 이제 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여부 이 결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그 퇴원을 하고 그래서 모레 그 최고위에 아마 주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나오는데 자 양양희 전 최고위원님 모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수위 결정 나올 예정입니까? 그걸 지금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 15일에 한동훈 제명안이 나왔을 때 그 증거가 빈약하고 절차도 부실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그 윤리위가 윤리위 결정문을 보면 어떤 차분하고 단호하고 어떤 절제된 판단을 했다기보다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의 비판이 이제 좀 계속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대여 공세나 미래 비전을 통해서 선거 승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만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요 한동훈 징계권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좀 대답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좀 까다로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매우 어렵고요. 이게 국민적 여론도 안 볼 수가 없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도체를 해서 그런 경향이 더 있다고 봅니다만 항상 정당은 원칙과 기준과 절차가 분명해야
당의 기강이 살고 제대로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방선거를 몇 달 안 남겨놓은 저 시점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신규 원전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엔 탈원전이라든지 또는 신규 원전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런 기조였는데 그 기조가 바뀐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주요한 걸로 보입니다. 역시 이것도 AI 시대와 관련이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전력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근거로 들었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미래에너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9.6% 그리고 61.9%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 발전만으로 정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략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전력 시장을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추진하겠다는 신규 원전은 언제까지 건설하는 건지 그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예, 정부 입장은 일단 지난해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약 일정대로 간다는 건데요. 1.4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는 예. 2037년과 2038년까지 짓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전 모듈 SMR은 2035년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만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한 뒤 2030년대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기존 계획 13년 11개월은 부지 선정 과정까지 포함한 기간이라면서 기존 기간을 준수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에는 부지 선정, 인허가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 설계, 조달, 시공까지 단계가 길고 변수가 많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지선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서요. 정부가 혼선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원전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이른바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가능성도 열어뒀거든요. 네.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 적절한지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원전 건설 여부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덕 그리고 울산 그리고 경주, 부산 등 동해안 원전 벨트에 있는 시구는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할 듯 나타내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에는 오늘 한전 산업이 20% 등 급등하는 등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 원전이라고 하죠. 수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 수출 기대감도 큰데요. 정부는 K 원전을 반도체와 같은 국가대표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전 수출을 한전이 전담해 왔는데 네. 2016년 이후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전이 맡되 체코처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식입니다. 네.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산업통상부가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맡긴 상태인데 이를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립적인 전담 기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한전과 한수원 중 둘 중 하나로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K-원전 얘기했는데 이번엔 K-팝 얘기해 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4월부터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근데 북미, 유럽 공연 전석 매진됐다고요. 예, 오는 4월 9일부터 고양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월드 투어를 시작해서 네. 전 세계 34개 도시 82회에 걸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월드 투어의 이름은 아리랑이고요.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북미와 유럽 공연은 모두 41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 회차가 매진됐다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북미는 오는 4월 25일부터 라스베이거스 등 12개 도시에서 31회, 유럽은 6월 26일부터 마드리드, 브뤼셀, 런던, 미네, 파리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10회 공연하게 됩니다. 추후 일본과 중동 지역에서도 공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좀 더 많이 와달라, BTS 더 많이 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예, BTS는 멕시코시티 GMP 세그로스 경기장에서 5월 7일, 9일, 10일 3회 공연하는데요. 네. 이곳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연의 티켓 판매가 정확히 37분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 위력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 공연이 오는 5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100만여 명의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길 원하지만 네. 풀린 티켓이 15만 장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서 더 자주 오게 해달라고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스크린 영상 상영이 허용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자, 1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뭐 3번이면 5만 명씩 15만 명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BTS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따뜻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쓰레기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경비원 자녀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아버지가 치약을 받아오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일하는 아버지가 선의인 줄 알고 받은 물건들이 사실상 폐기해야 할 수준의 물건이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다량의 치약을 선물 받았는데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이 검출돼서 회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해 나온 제품들이었고요. 또 오래 방치돼서 덩어리가 지고 상한 도라지 배즙이나 변질이 돼서 하얀 이물질이 떠있는 불고기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A씨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은퇴한 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면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 남매가 갑질이 좀 심한 아파트인 것 같아서 그만두길 권유했는데도 아직 몸이 멀쩡하다. 집에만 계속 있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님인 A씨는요. 버릴 거를 주면서 생색내고 싶을까? 오래된 걸 먹고 탈나라는 건가? 라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안준희님만 못한 걸 왜 줬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누리꾼들 반응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원래 남한테 뭔가를 줄 때는 더 좋은 거, 좋은 마음으로 줘야 하는데 진짜 개념이 없다. 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류애가 없어진다. 아니면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등의 반응이 있었고요. 네. 또 한 누리꾼은 저희 아버지도 아파트 경비를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은 옷을 준 주민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세트를 주면서 생색내는 주민도 있더라라면서 그걸 받아온 아버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화 가라앉히고 제가 버렸었다라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봅니다. 붉은 고기가 누명을 벗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영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입니까? 그간 붉은 고기가 마치 네.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건강에 안 좋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이 방향을 튼 거거든요. 핵심은 설탕과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라는 겁니다. 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가 꾸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입니다. 미 당국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고기가 아니라 그 빈자리를 메운 설탕, 정제 탄수화물, 식물성 기름 등이 포함된 초가공식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탕 코팅이 많은 시리얼이라든가 네. 마가린 또는 가당 주스 같은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초가공식품은 사망률을 높이지만 네. 가공하지 않은 붉은 고기 자체는 질병 위험 증가와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비만과 당뇨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가 고기 혐오에서 벗어나서 네. 가짜 음식인 초가공식품과의 전쟁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럼 붉은 고기는 그렇게 나쁘다, 질환의 원인이다 이런 누명은 벗었다고 치고 그렇다면 권장할 만한 식단 어떤 식단입니까? 예, 우리 식단에도 조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네. 있는데요. 진짜 음식으로 회귀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예, 진짜 음식. 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초가공식품 섭취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섰는데 이게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와 공고량에 미달해서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이 부족한 마른 비만의 위험성이 큰데요. 따라서 라면이나 빵, 당분이 든 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그 자리를 달걀, 생선, 살코기 같은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줘서 낙상과 당뇨, 골절 위험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고기를 더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가공된 식품을 피하고 자연 상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가공식품 최대한 피하고 자연 상태 영양소 섭취하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해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 손정해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뜨거운 소식입니다. 사실 조금 아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차은우 씨에 대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고요. 규모가 무려 200억대가 넘다 보니까 많은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네. 실제 탈세를 한 것인지 탈법과 또는 편법, 적법의 경계에서 오늘 차은우 씨의 입장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주제에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미남의 대명사처럼 불리면서 인기 모았던 차은우 씨입니다. 자, 탈세 의혹 처음에 알려지게 된 거니까 사건 발단이라 그럴까요? 발단은 뭐였습니까? 일단 차은우 씨에 대해서 200억대 이제 추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전에는 이미 소속사가 80억대의 추징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판타지오에 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집중이 안 됐다 보니 요번에 불거진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추징을 받는 법인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이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어집이다. 강화도에 소재한 이 식당이다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네. 이 탈세 의혹이 짙어진 것이고요. 실제로 사안을 살펴보면 일단은 판타지오라는 소속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A라는 법인의 대표가 어머니고 그리고 사내 임원이 차은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판타지오와 A 법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대가로 판타지오의 매출을 이 A 법인으로 가게끔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고요. 이 자체가 이 국세청에서는 A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명목,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매출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이 개인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법인으로 이 매출을 전가했다라고 보고 네. 고강도 탈세 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조사 사국이 나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강화도 장어집 그 법인 문제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또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추징금 규모가 엄청 큽니다. 200억 원. 아니 그 200억 원 추징금 의혹인데 이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자, 도대체 얼마나 벌게 지금 200억 원을 뭐 이게 뭐 탈세를 했니 안 했니 뭐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연예계 사상 제일 큰 규모라는데 맞습니까? 역대 최고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한희 씨가 네. 60억 원대 그리고 유연석 씨가 처음에 60억이었다가 30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네. 이 사건들이 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네. 같은 경우도 1인 기획사가 실질적으로 법인 소득세율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1인을 위한 회사라면 1인 개인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세법의 어떤 견해 차이라고 알려지면서 네. 법적 평가가 달라져서 이 일을 계기로 2024년부터 국세청은 1인 기획사는 개인 소득세율로 세금을 추징해 왔거든요. 네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1인 기획사 사건과 유사하긴 하지만 또 소속사와 법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200억은 우리나라 최고의 금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추징금이라는 개념 뭐 대충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이게 내야 할 세금을 안 낸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은 금액입니까? 일단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에 금액이 네.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정확한 금액은 추산하긴 어렵지만 네. 추정하건대 아마 본래 내야 될 세금이 한 140억 원대로 추정되고 그중에 한 4, 50억 이상은 네. 이 가산세가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성실 가소신고 예를 들면 이런 요소들은 가산세 요율을 묻히고 또 기간별로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공식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실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금액이 불어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세청이 이제 매너지먼트 법인 통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귀속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어떤 기획 조사라 그럴까요? 어떤 조사국의 기획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계기로 나온 겁니까? 이게 일단 기획조사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항상 국세청이 레이더를 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돈을 많이 벌고 고소득이 되면 국가와 동업하는 것이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면 450만 원은 국가에 내는 겁니다. 네. 개인 소득세율이 최고 45%고 어떻게 보면 애국자네요. 네, 그렇게 세금 내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네. 49%까지 내야 되는데 이 비견에서 법인세의 최고 요율은 25%다 보니까 네. 무려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로 처리를 하면 20% 이상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거죠. 꽤 큰 금액이죠. 그러네요. 1,000만 원으로 치면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탈법 회피 전략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그것 때문에 1인 법인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던 과거의 사례들은 이제 철폐를 맞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소속사에서 어떤 매니지먼트 용역을 한다라고 용역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도 이제는 네. 막겠다라는 게 국세청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도 마찬가지로 PF에서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수익을 법인세 처리를 하더라도 워낙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법인별로 쪼갭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여러 군데 둬서 컨설팅 업체에도 얼마 주고 용역대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출을 쪼개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세무서는 실제 그 용역대금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고 해당 업무를 했는지 컨설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페이퍼 컴퍼니거나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다면 네. 세금을 다시 때리거든요. 그런 구조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시 모두에 좀 얘기하셨는데 차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는 강화도의 장어집. 자,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강화도 장어집에 같이 사무실을 내고 기획사를 차리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사실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세청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세청은 지금 그 장어집
기업에 위치한 법인을 통해서 돈을 빼돌려서 사실상 탈세를 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A 법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따지면 처음엔 김포로 있었다가 그다음에 장어집인 강화도로 갔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는 다시 이제 강남의 어떤 건물로 이제 소재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예.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법인 본점 소재지가 나오는데 이 본점 소재지가 일정 기간 이 강화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이 장어집에서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하기가 상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제대로 된 법인의 구색이 물적 인적 시설로 있었느냐, 물적 시설도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무라는 게 꼭 사무실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막대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실제 직원도 많아야 되고 관련된 기획 업무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컨텐츠 지원이라든가 갖가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용역이나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업무를 하지 않고 매출을 받았다라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거고요. 오히려 차은우스 측에서 우리가 관련한 대중문화 관련한 업무를 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료가 부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화도에 법인을 두면 취득세 중과를 서울에 두는 것보다 좀 피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가열 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율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 A 법인이 이제 법인마다 법인이 해야 되는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인의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강화도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갖가지 규제에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목적도 변경 추가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차은우 씨 측은 어떤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냐면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다. 그리고 연예 활동을 막 이런 기획사 저런 기획사 막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못했다. 그래서 연예 활동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법인 세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 계속 뭐 세금이나 배임 문제나 뭐 이런 거 거론되는 1인 기획사 혹은 가족회사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게 진짜 회사였다 보여주려면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을 하고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사를 세워서 대중문화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차은우 씨 측에서도 아직 법적 평가가 확정된 건 아니다. 법률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차은우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실제 경영권 분쟁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자본 잠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A라는 법인으로 나눠줬을 때는 실질적인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사내 임원이 차은우 씨인데 차은우 씨가 임직원으로서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했는지 개인 어떤 연예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엔터테인먼트를 했다고 보이진 않고 어머니가 장어집을 하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겸업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난제이고요. 그럼 직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는지는 앞으로 소명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차은우 씨 측 대형 로펌 이제 선임한 걸로 알려졌고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제 청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위법 적법 이 여부 한번 다퉈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세 적부 심사는 일단 나온 가세 간청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이미 판타지오가 가세 적부심에서 기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세 적부심에서 결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가는 평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 전제해서 대형 로펌으로 조세 전문 로펌들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로펌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1인의 아티스트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이제는 거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둘러싼 이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 거고, 비견에서 우리 이제 유재석 씨가 많이 비견이 되는데 네. 유재석 씨가 한 100억 벌면 45%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경비 처리도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비용 처리를 또 많이 하면 또 그게 또 탈세 논란이 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매출이 많고 나눠 네. 가질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탈세 문제는 항상 벌어지는데, 적극적으로 탈세했는가 아니면 실수했는가, 이 경계선에서 차은우 씨의 미래도 좀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는가, 실수의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있는가가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고의범이고 재질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검찰에. 네네. 근데 예.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라는 소식은 없어서 일단은 형사건으로까지는 강력하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네. 사안에 따라서는 또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고요. 네. 보통 이런 사건들은 연예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직원들이 관여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차은우 씨가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고 알고 있었는지도 나중에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킴 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